지난 시간 2차 세계대전사에서는 라인 지방의 전투,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가 지휘하는 진실작전이 끝을 맺고 미국의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이 이끄는 벌목군 작전이 진행된다. 연합군은 독일 최후의 자연 방어선인 라인강과 대면한다. 스탈린의 붉은 군대는 폴란드를 지나 베를린까지 학살의 진군을 계속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수천 명의 포로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자 미군이 필리핀에 병력을 강화한다. 이번 주에는 예기치 않은 기회로 인해 연합군이 라인강의 도강에 도전한다. 전투 끝에 라인강을 확보하고 제3국의 심장인 베를린 입성을 노린다. 태평양에서는 전술의 혁신가인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편법적인 새 폭격법을 도입한다. 대폭격이 일본의 수도를 휩쓴다.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밤은 그렇게 시작된다. (3월 4일)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벌목군 작전은 전력 투구에 들어갔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이끄는 미 12군은 라인 지방으로 진격했다. 전체적인 작전은 커트니 하지 중장이 이끄는 1군이 북에서 콜로뉴를 장악하고 남쪽에서 조지 패튼 중장 휘하의 3군이 커블렌치를 점령하면 12군 전체가 모젤강 북쪽의 라인 강변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라인 강변에서 연합군은 이제 역사적이고도 기나긴 기다림의 라인강 도강을 시도하게 된다. 독일인들에게 라인강은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 강은 독일의 심장부로 쳐들어가려는 연합군 측에겐 전략적으로 무척 커다란 장벽이 될 겁니다. 3월 5일 미일군은 콜로뉴 외곽에 도착해 라인강을 따라 본과 레마겐으로 거칠게 남진했다. 같은 날 패트는 라인강으로 돌진하면서 독일 제5기갑부대와 격전을 벌였다. 패튼의 3군은 나치의 기습부대보다 더 빨리 이동해 밤이 될 때까지 19km를 전진했다. 라인강 너머의 독일군은 점점 절망이 깊어갔다. 히틀러는 1929년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입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16살의 소년들은 국민군 폭소슈트름에 배속돼 전선으로 보내졌다. 전쟁이 이쯤되자 남아있는 남자들이라곤 13살, 14살짜리 아주 어린 소년들하고 60에서 65세 정도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전투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죠. 3월 6일 24시간 후 연합군의 공습을 받은 콜로뉴가 이미 미 1군에 떨어지고 그 사이 3군은 커블렌치의 북서쪽에 도달했다. 다음 날 미군은 봉쇄된 도시로 진주했다. 콜로뉴 기간 산업의 90%가 파괴됐다. 그리고 100만 명에 이르던 주민 가운데 겨우 4만 명만 남아 있었다. 포화와 폐허 속에 13세기 고딕 양식의 쾰른 대성당이 버티고 서 있었다. 기적적으로 대공습 속에서도 성당은 살아남았다. 1945년 3월이 되자 연합군의 폭격은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 심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손대지 않은 도시가 없었죠. 한 번의 폭격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 콜로뉴 같은 주요 도시들의 경우엔 여러 번 공습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주요 도시들에 대한 피해를 나타내는 지도는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그래서 1945년 3월이 되자 수백만의 이재민들이 쉴 곳과 먹을 것 그리고 폭격을 피해서 거리로 몰려나왔죠. 패튼이 이끄는 기갑사단은 남쪽으로 64km를 진격하면서 5천 명의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다. 미군이 라인강을 향해 공세를 펴자 조직이 와해되고 촉수된 독일군은 계속 퇴각했다. 라인강에 걸쳐진 교량이 차례로 파괴됐다.
하나라도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지도록 놔뒀다간 즉결 처형감이었다. 독일군의 규율은 잔인했죠. 이젠 본토로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격렬히 싸웠습니다. 이곳은 결국 자신들의 집이자 영역이며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도망칠 출구도 없었습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이제 라인강의 주 도강로를 어디로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네마겐 인근 남쪽에서의 하지의 부대는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다. 강만 건너면 이 지역은 숲의 언덕으로 주목할 만한 독일군의 방어는 없었다. 아이젠하워는 도강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의 부대에 의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몽고메리의 21군은 미 국군과 공동작전을 펴며 몽고메리의 영도 아래 라인강을 따라 도열했다. 독일 전쟁 기계의 산업 중심지인 르르 협곡의 반대편이었다. 독일은 연합군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았죠. 르르 지방은 늘 대공포로 중무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 파일럿들이 가장 기피하는 표적이었죠. 독일군은 이곳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지하로, 동굴로, 또 산속으로 분산해 옮겼습니다. 그렇게 감춰놓고 지켰죠. 몽고메리는 도강을 위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바로 진군할 수 있는 지역인 북독일 평원 끝에 군대를 배치시켰다. 아이젠하워는 몽고메리에게 도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모든 걸 바꿨다. 3월 7일 하지 장군이 이끄는 1군 이하의 7군단이 콜로니로 이동하자 3군단은 라인강을 향한 최후의 압박을 시작했다. 한편 하지의 구기갑사단은 본남쪽 라인강 서쪽 강변에 위치한 네마겐시의 장악을 목표로 했다.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구름은 낮게 깔리고 공기는 촉촉했다.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출동하지 못하자 구기갑사단은 공중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군의 파이퍼클럽 야포 정찰기가 표적을 찾아 이륙했다. 조종사는 해롤드 K 라슨 중이었고 정찰자는 프랭크 L 본 중이었다. 오전 10시 30분 레마겐으로 접근하던 라슨과 본은 놀라운 발견을 한다. 안개 사이로 라인강의 중요한 교두보를 발견했다. 1차 대전 때에 에리히 루덴도르프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루덴도르프 철교용 교량이 건재했다. 라슨과 본이 역사적인 비행을 한 지 거의 석 달 후에 이 발견에 대해 미군의 공식 보고서가 작성됐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라슨 중위는 이 지역을 지날 때 엄청난 수의 대공포가 마치 클레이 사격을 하듯 자신에게 발사됐다고 말했다. 약 10시 30분경 이 경비행기는 라인강 서쪽 4-5km에서 루덴도르프 다리가 온전한 걸 발견했다. 발견한 바로 그날 도강이 이루어졌다. 라슨은 윌리엄 하지 여단자에게 무전을 쳤고 하지는 가장 가까운 부대에게 다리 접수를 지시했다. 칼 팀머만 중위가 이끄는 27장갑 보병대대 알파 중대가 진격을 명받았다. 오후 12시 연합군은 라인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도달했다. 멀리서 바라본 그들은 눈을 의심했다. 루덴도르프 다리가 멀쩡했다. 그들은 다리에서 퇴각하려는 독일 수비대를 봤다. 정찰대는 다리가 4시에 폭파될 거라고 보고했다. 겨우 몇 시간뿐이었다. 오후 3시 명령대로 다리를 장악하려면 중대는 서둘러야 했다. 몇 분 만에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대장은 다리를 건너라고 재촉하며 말했죠.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돌아서 살아남으려면 싸워라. 오후 4시 1시간이 지났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팀머맨의 중대가 교량에 접근했지만 저항은 경미했다. 중대는 M26 퍼싱 탱크의 지원을 받았다. 중대가 다리에 접근해 탱크는 독일군 기관 총자와 동쪽 강변의 대공포에 포격을 가했다. 팀머맨이 다리를 건너란 명령을 받는 순간 갑자기 두 번의 폭발음이 들렸다. 하나는 서쪽 끝에서 다리 해체를 위한 폭발이었다. 다리를 3분의 2나 건넜지만 아직 멀쩡했다.
뒷몸에는 시간이 없었다. 파상 공세를 받으며 그와 그의 소대는 진격을 감행했다. 우린 정말 빨리 달렸지요. 다리를 건너던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독일군이 폭탄을 던졌지요. 다리에 큰 구멍이 생겨서 우린 거길 뛰어넘었어요. 안 그랬으면 강물에 빠졌겠지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해요. 이들이 돌격하는 동안 미 공병대는 폭탄과 연결된 도화선을 모두 끊었다. 400kg에 이르는 폭탄이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 망루를 지나 돌격하던 알렉스 드라빅 병장이 최초로 라인강을 넘은 병사가 됐다. 조 들리시오 병장도 우측 망루에 도달해 독일의 기관총 부대를 침묵시켰다. 나치는 최초의 제트 폭격기를 비롯해 여러 대의 항공기를 띄워 철교의 파괴를 시도했다. 그러나 연합군의 전지를 막으려는 시도는 무의로 끝났다. 레마겐에서의 27장갑 보병대대의 놀랍고도 용감한 도강으로 연합군은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며칠 후 잉거만 중령과 존 그린볼 중위가 교량 장악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불굴의 정신은 그대로 중계됐다. March the 7th, at about noon, with Lieutenant Grimble as my advance guard commander, my column came to the hill there, which commands a view of this whole valley. I formulated a plan to come into the town and reach the approach to the bridge. The tanks immediately took position and began firing across at the Germans who were on the bridge. In a few minutes, 2 detonations occurred on the bridge. As the bridge was still in one piece, the infantry then started moving across. It was about 3:30 at that time. The tanks covered the towers and fired on them. The Germans jumped from the tops of the towers to the bridge. They ran back across the bridge, and our infantry pursued them. And that's all there was to it. 라인강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에게 전달됐다. 그는 12군 사령관 브래들리에게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도강시키라고 지시했다. 다리 주위엔 대공포가 설치되고 전투기들이 초계 비행을 시작했다. 비행기들이 날아다녔는데 하늘을 가려 컴컴해질 정도였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힘을 과시해 주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 친구들이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줄 걸 알았으니까요. 연합군 공병대는 철로를 보수해 탱크와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했다. 밤이 되자 600명의 미군이 라인강 동쪽에 자리했다. 나폴레옹 이후 독일의 적이 처음으로 라인강을 넘었다. 우린 처음으로 도강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하자 시가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가를 쟁기고 샴페인을 터뜨렸죠. 지나가던 탱크에서 한 친구가 고개를 내밀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시가 한 상자와 샴페인 몇 병을 건네며 말했죠. 독일에 온 걸 환영하네. 3월 8일 오전 12시 잉거만 중령의 탱크 부대가 베를린으로의 최후의 진격 태세를 갖췄다. 미국에서는 필리스 메이 데일리가 해군 장교로 임관해 2차 대전 중 복무하게 된 최초의 흑인 간호장교가 됐다. 공동방송 시스템으로 인해 슈퍼맨, 배트맨과 로빈을 한 채널에서 볼 수 있게 됐고 미 위문협회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위문 공연을 계속했다. 1945년 3월 초 시민 1100만 명이 이동했다. 연합군이 독일의 심장으로 진주하면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거의 모든 독일군이 포로였죠. 또 수백만 명이 소련의 포로가 됐어요. 모두 그 점을 불안해했죠. 길에는 피난민이 가득했고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걱정했죠. 하루하루의 생존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요 도시의 시민들은 이미 자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도시를 빠져나갔죠. 45년 봄 주요 도시들은 공격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미 황폐화된 베를린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3월 7일 돌아온 사람 중엔 히틀러의 오랜 연인 에바 브라운도 있었다.
에바는 히틀러를 만나러 바이에른 알프스로 갔지만 히틀러는 위기의 베를린을 떠나길 거부했다. 베를린 탈출에 대해 말이 많았죠. 소련이 진주하면 베를린은 봉쇄된다는 걸 전략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참모들과 당 간부들은 히틀러에게 베를린을 빠져나가 찰스부르크를 넘어 베르히테스가덴으로 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알프스 지대에는 최후까지 버틸 수 있는 벙커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점령을 장담 못하는 곳이었죠. 연합군이 라인강 동쪽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히틀러는 놀라며 분노했다. 독일군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이제 더 이상 하일 히틀러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극소수만 그렇게 인사했죠. 그들은 아우 비더젠 대신 굿바이, 그리고 살아남으라는 의미의 위버 레벤지라고 인사했죠. 히틀러는 즉시 독일군의 영웅이자 서부전선 최고 사령관인 게르트 폰 룬터슈테트와 4명의 장성을 해임했다. 며칠간 서부전선의 독일군은 지도자가 없었다. 3월 8일, 다음 날 레마겐은 독일의 수비군 포격에도 불구하고 8천 이상의 미군과 50대의 탱크와 대전차 공격차가 루덴도르프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지터 대령이 우릴 맞아주었지요. 그는 환영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더군요. 누가 밧줄 위에 올라가 저 어두침침한 외투와 고기 덩어리들을 씌워버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저걸로 우릴 잡아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도 우릴 붙잡지 못해. 독일에 들어왔으니 이제 머물러야지. 독일군은 모든 전력을 연합군이 확보한 교두보에 쏟아부었다. 독일 비행기가 다리를 부수려고 하면서 머리 위에선 공중전이 펼쳐졌어요. 어떤 때는 탄피가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그럼 그랬어요. 딴 데 가서 좀 싸워라. 우린 지상의 문제로도 골치가 아팠거든요. 독일군 3개 기관사단의 잔여 병력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지휘계통의 혼선, 미군의 무차별적인 포격과 연료 부족으로 더디었다. 연료 문제는 독일군 군수 체계에서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독일은 석유 공급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죠. 계속되는 실책과 물자 부족 등등으로 1945년 봄 독일의 패배는 지금껏 이미 비싼 대가를 치렀으면서도 필연적인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우물에서 추가로 발견된 600kg의 폭발물이 제거됐다. 한 보병은 이렇게 설명했다. Started working back this way and we found one main charge, about 500 pounds that hadn't been detonated. We neutralized that and worked on this way. We came to the pier. The pier had 2 big separate wells in it, filled with explosive. We cut the wires to that because they were too heavy to lift out. 레마겐 철교를 건넌다는 소식이 모스크바의 스탈린에게 전해졌다. 불안해진 그는 베를린 진격을 강화했다. 3월 8일 모스크바. 미국의 도강작전 소식을 들은 스탈린은 붉은 군대의 베를린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최고 야전 사령관 중 한 명인 주커프 장군을 모스크바로 소환했다. 그리고 베를린 작전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 명의 사령관은 코니에프로, 그 역시 뛰어난 군 지휘관이었죠. 베를린 진격의 진짜 경쟁자들은 미군과 연합군 소련군이 아니라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소련 장성은 베를린에 먼저 입성하려고 경쟁했죠. 그리고 스탈린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영예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했어요. 당연히 먼저 입성하는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겠죠. 3월 9일 레마겐. 독일군의 동부전선 방어는 무너지진 않았지만 레마겐 철교 장악을 지원하기 위해 미 해군의 상륙용 주정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미 공병대는 도강을 위해 도선 세척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도교, 트레드웨이, 주교 건설이란 중요한 임무가 공병대에게 맡겨졌다. 유럽을 상당 시간 돌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어느 강을 만나게 됩니다. 매 80km마다 유럽을 북남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큰 강이죠. 이 강을 건너려면 대대적인
공병 작전이 필요한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존에 놓여진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건너는 도중 폭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수한 공병대가 다리를 직접 건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775년부터 미 육군 공병대는 교량을 건설 보수하는 일을 해왔다. 이제 이 도강 작전에서 능력을 시험할 때가 됐다. 2차 대전 시 교두보라는 말은 강의 양끝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차량이 교두보의 한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건너는 것이니까요. 쉽진 않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이야 쉽지만 적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작업을 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죠. 라인강은 폭이 450m에 달하고 조수가 상당히 빠르다.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된 7,000명의 공병대는 대규모 교량 건설 작전에 돌입했다. 물자는 프랑스의 툴에서 공급됐다. 교량이 없고 길도 나빴기 때문에 왕복 480km의 이동은 더욱 힘들었다. 주교는 트레드웨이라고 하는 3.6m 길이의 고무 덩어리를 이어 만들었다. 육지에서 조립해 크레인과 케이블을 이용해 강으로 이송됐다. 독일군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은 신속히 진행됐다. 35명의 공병대원이 저격으로 사망했지만 32시간 후 교량은 완성됐다. 강철 들보 2개를 주교 위에 관통시켰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 일정한 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궤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폭을 조정해서 마침내 탱크를 주교 위로 지나가게 했죠.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레마겐의 주교는 2차 대전 중 공병대가 적의 공격을 받으며 건설한 가장 긴 교량이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병대는 라인강에 67개의 다리를 만들었다. 6만 대의 차량과 무수한 연합군 부대가 이 다리들을 통과해 서부 전선에서 나치의 마지막 요새를 격파했다. (3월 9일) 독일군은 서둘러 퇴각하면서 남아있는 교량을 필사적으로 파괴했다. 독일 공군은 Mi-26이 제트기와 슈트카 Ju-88기를 사용해 다리를 공습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공 포격 세례를 받기도 했다. 연합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 독일군은 170mm 대형 레일웨이 건도 사용했다. 그리고 V2 미사일도 발사했다. 독일 내에서 사용된 유일한 V2 미사일이었다. 베를린에서는 분노의 이성을 이룬 히틀러가 레마겐 철기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신속하게 군법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나치 친위대와 군인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도 숙청을 단행했다. 그 다음 주 레마겐 수비를 담당했던 5명의 위관 장교는 군법에 회부됐고 다른 4명은 즉결 처형됐다. (3월 10일) 히틀러는 런트슈테트를 미소 짓는 알베르트라는 별명의 알베르트 캐슬링 원수로 대체했지만 너무 늦었다. 루덴드르프 다리는 여전히 건재했고 연합군 4개 사단이 교두보를 장악해 나갔다. 혼란과 희열이 교차하는 가운데 냉정한 상황 파악이 요구됐다. 연합군은 도강에 필요한 다리를 확보하진 못했다. 다리를 격리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두보에서 50km 떨어진 라인강에 도달하기 위해선 일주일은 더 있어야 했다. 으뜸 문화재 지킴이 대축제 6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문화재청과 히스토리 채널이 초중고생을 비롯한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블로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문화재 100배 즐기기, 문화재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 100년 뒤 우리 문화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진을 조인스닷컴 블로그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체험케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등의 시상과 함께 우수활동자 200명에게는 1박 2일의 전통문화 체험 캠프에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스토리 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 먹은 후에도 자기 전에도 피바 이제 다들 챙기고 계시죠? 피바는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이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괜히 인증했겠어요? 롯데 자일리톨 피바. 내막연의 교두보를 벗어나 언덕 있는 시골 쪽으로 전진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썩 내키지 않았던 아이젠하워는 하지에게 도강작전을 시행하되 너무 전진하진 말라고 지시했다. 도강의 주력 부대는 노르강 북쪽의 영국군이었다. 베를린의 히틀러는 내막연만이 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3월 6일 이번 주 히틀러는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헝가리 발라톤호 지역에 대해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다. 유전 확보가 목적이었다. 암호명 브리딩스 베허바 봄의 부활 작전이었다. 하지만 초봄의 해동은 거리를 진흙으로 만들어버렸다. 연합군 전투기들의 계속되는 공습 속에 히틀러는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제6기갑 부대에게 발라톤호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다. 충성스러운 전사 여제프 잽 디트리의 지휘 아래 기갑 부대는 다니모강을 향해 동진했다. 그 사이 이 기갑 부대는 호수 남쪽으로 진격해서 소련군을 협공하려고 했다. 디트리는 나치의 핵심 인물로 히틀러조차 그의 충성심을 존경했다. 총통의 측근이었던 그는 히틀러의 모든 여행과 사건에 동행했다. 그는 대사관에서 살다시피 했으며 바이에른 알프스 지역의 히틀러 은신처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1928년 나치당에 가입할 당시 그는 이미 훈장을 받은 장교였다. 순식간에 히틀러에게 발탁돼 개인 경호부대 책임자로 임명됐다. 1934년 7월 1일 그는 육군 대장과 똑같은 친위대 어버그로 펜피러로 진급한다. 41년 소련과의 전쟁에서는 자신의 부대를 지켜냈으며 휘하 모든 병사의 신상명세를 알았다. 1944년 6월 그는 제1기갑병단의 세계 사단을 지휘했다. 히틀러는 포상 차원에서 막강한 6기갑 부대의 지휘를 맡겼지만 아르덴 공격을 실패하고 말았다. 비록 헌신적인 SS 장교였지만 디트리히는 결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2번씩이나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그에 대한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않았다. 그는 전국엔 히틀러에게 환멸을 느꼈다. 발라톤호에서 디트리히의 6기갑 부대는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체력과 연료 부족, 강력한 소련군의 저항으로 공세는 열흘 만에 중단됐다. 유전을 잃고 말았다. 히틀러는 디트리히의 패배에 격노했다. 3주 후 강력한 붉은 군대에 밀려난 디트리히는 빈위각 8km에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했다. 그러나 수적으로도 열세했고 힘도 고갈된 상태였다. 나치는 연합군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점령지에서 여전히 잔혹한 행위를 계속했다. 1945년 3월이 되자 네덜란드 대부분은 나치 수중에 떨어졌다. 1940년 5월 독일군은 네덜란드를 침공했다. SS의 감독하에 독일 민정행정관이 파견됐다. 공포에 휩싸인 유태인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 프랑스를 지나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등지로 나갔다. 그리고 200명은 영국으로 빠져나갔다. 1945년 3월 6일 네덜란드 국민들은 음식도 연료도 거의 없이 혹독한 겨울의 전쟁을 견디고 있었다. 기아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저항활동이 격렬히 일어났다. 네덜란드 전사들은 SS 기지로 향하는 식량과 보급품을 실은 독일군 차량 강탈 계획을 세웠다. 어둠 속에서 독일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BMW 컨버러블을 세웠다. 함정을 의심한 차가 서서히 움직이려 했지만 그 순간 기관총 세례가 쏟아졌다. 운전자와 뒷좌석에 탄 사람은 사망했다. 앞좌석 동승자는 부상당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는 네덜란드 나치 보안경찰의 우두머리인 한스 라우터 장군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 중 하나였다. 거의 5년간 라우터는 네덜란드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네덜란드의 유태인 소탕작전의 주요 지휘관이었다. 매복을 추격하던 독일군은 파괴된 승용차를 발견했다. 라우터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치는 이 어설픈 강탈작전을 장군 남살 시도라고 확신했다. 라우터의 보관
에버하르트 션가르트는 즉각적인 보복을 지시했다. 3월 8일 116명이 체포돼 매복 현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모두 사살돼 거대한 무덤에 매장됐다. 네덜란드 전국의 게슈타포 감옥에서 죄수들을 끌어내 사살했다. 나치의 보복은 총 262명을 사살한 다음에야 끝이 났다.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다. 나치는 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권은 공포의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B-29가 도쿄의 밤하늘에 불꽃을 쏘놓는다. 비행기가 승리를 도왔어요. 지상에선 이길 수 없었지만 하늘에선 이겨야 했지요. 1945년 3월 9일 야간 공습에서 325대의 B-29 폭격기는 각각 2톤의 폭탄을 실어와 도쿄 상공에 파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일본군은 미군의 공군력 증강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주로 해상에만 전력을 집중해온 일본은 자국의 하늘을 소홀히 했다. 한군의 본토는 이제 천여 대에 이르는 미 B-29 폭격기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 보잉사의 B-29는 2차 대전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큰 폭격기였다. 일본군은 B-29에 견줄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B-29는 60톤이 넘는 무게에 4개의 공랭식 성형 엔진과 최초로 레이더를 갖춘 폭격기였다. 고도 12,000m까지 날 수 있었고 승무원실은 100% 여합이 됐다. 그런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편안함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고도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요. B-17에는 없는 레이더도 있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기관포 한문에 기관총 10정을 갖춘 B-29는 리모컨으로 총을 조정하는 최초의 비행기였다. 44년 중반 B-29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2개의 폭격 사령부가 설치됐다. 20사령부는 인도와 중국에, 21사령부는 마리아나 제도에 설치됐다. 1944년 11월 24일 111기의 하늘의 요새가 사이판에서 발진했다. B-29 최초의 도쿄 공습이었다. 유럽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고난이도의 주간 공습 전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내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레이더의 정확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극소수의 폭탄난이 표적인 나카지마 비행엔진 공장 인근에 떨어졌다. 일본군 비행엔진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폭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여전히 건재한 일본의 전투기들은 자살 공격으로 B-29 폭격기들을 요격시켰다. 또 고도에 있던 폭격기들은 제트 기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제트 기류는 고도에서 빨리 움직이는 바람이지요. 마치 뱀 같아요. 그래서 폭격은 표적에서 3km나 빗나갔습니다. 기류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평소의 시속 800km로 표적을 향해 질주하던 때와는 달리 B-29는 거의 움직이질 못했다. 20일 폭격 사령부는 공습 때마다 전력의 6%인 11명의 승무원을 잃었다. 16번 임무에 한 번꼴로 승무원이 사망했다. 미군의 사기는 급락했다. 그러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시도한 도박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다. 1945년 3월 9일 르메이 장군의 명령에 따라 325대의 B-29 폭격기들이 마리아나 제도에서 야간에 출격했다. 목표는 도쿄였다. 미군은 도쿄에서 1200km 떨어진 이오지마에 대해 공격을 펼쳐 섬을 거의 장악했다. 섬을 차지한 르메이는 일본군의 레이더망이 약해져 있어 공습 경보를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레이더를 길잡이 삼아 B-29를 기류를 피해 저공으로 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그의 폭격기들은 밤의 어무를 받으며 안전하게 비행하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선 높게 날 필요가 없죠. 고도 1500m의 높이로 날며 구름 아래로 제트 기류 아래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대공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는 가벼워지고 기류와 싸울 걱정도 없죠. 연료도 절약됩니다. 폭탄도 2, 3톤에서 6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또 고성능 폭탄으로 표적을 정확히 때릴 필요 없이 영국이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퍼부으면 됩니다. 소위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공장에 정확히 떨어질 걱정도 안 해요. 인근에 투하하면 일대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공장도 함께 박살나죠. 르메이는 일본의 도시들이 종이와 목재로 돼 있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야간 공습은 일본에겐 치명타였다. 일본의 레이더는 성능이 떨어지고 야간 전투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죠. 따라서 그 작전은 성공적이고 효과가 있었어요. 가공할 만한 전술이었습니다. 1945년 3월 10일 오전 12시 15분 자정 직후 B-29 폭격기들이 1500톤의 소위탄을 도쿄에 쏟아부었다. 도쿄 26평방킬로미터는 완전히 불지옥으로 변했다. 치솟는 불의 열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엄청난 수의 비행기가 출동하면 일부는 먼저 지나가게 되지요. 앞쪽은 먼저 폭격하고 통과하게 되지만 뒤따르는 비행기는 대폭격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기체가 상승돼 조종이 어려워지지요. 꼭 토네이도 속을 비행하는 기분이에요. 방대한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목이 그랬지요. 지상에선 화마가 지나가며 앞을 가로막는 건 모두 태워버렸다. 대폭격 6시간 후 도쿄 시민 8만 3천 명이 사망하고 26만 7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다. 4만 명이 부상당하고 100만 명이 이재민이 됐어요. 2차 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습이었습니다. 철저한 전략에 의한 폭격이었죠. 폭탄을 떨어뜨리고 표적에 맞았는지 이걸 이없냐는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라고 보내진 거죠. 폭격에서 살아남았던 요시코 하시모토와 야스키오 타케는 그날의 공포를 이렇게 말한다. 3월 10일 이전까지는 공습이 심하진 않았어요. 3월 10일 밤은 바람이 세게 불었던 걸로 기억해요. 방공호에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서쪽 하늘이 벌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고모는 제 여동생을 업고 폭격을 피해 숨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죠. 동생이 폭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의 앞에 폭탄이 떨어져 폭탄 폭풍에 쓸려가 버린 거죠. 옷에 불이 붙어서 서로 그걸 끄고 있었죠. 등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제 아들이었어요. 등에 업힌 아기가 울자 뒤돌아봤더니 입을 벌리고 울고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튀었어요. 입속에 불이 붙었죠. 어머니가 제게 소리쳐서 업고 있던 아이를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포위하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제 아이를 구하려고 하셨죠. 두 분 다 불에 타 돌아가셨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고통스럽습니다. (1945년 3월 10일) 오전 5시 도쿄에서 폭격이 끝이 나고 공습 해제 경보가 울렸다. 잔해와 시신을 수습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공습은 연합군의 승리였다. 메이지 신궁은 파괴를 면했지만 엄청난 희생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명예를 따지는 군부에게 항복은 용납되지 않았다. 일본군은 명예를 대단히 중히 여기죠. 적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걸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죠. 오직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참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전황은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했다. 그는 참상에 경악했지만 패배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미 졌는데 왜 계속할까요? 그건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싶겠어요?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발길질을 하고 싶겠어요?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졌고 자신들도 졌다는 걸 알았지요. 그렇지만 일본군에겐 전쟁을 그만둘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계속됐다. 일본인들이 도쿄에서 파괴된 조각들을 추려내고 있을 때 워싱턴의 회의실에선 10만 명이란 숫자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일본군이 지상으로 침입하면 사망하게 될 시민의 숫자였다. 이 숫자는 매일 바뀌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숫자는 2배가 됐다. 미군은 태평양에서의 손실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긴급 비밀 실험실을 가동했다. 과학자들이 원자 에너지의 힘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침공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자폭탄의 개발 때문이었죠. 물론 1급 비밀로 대부분의 군사 이반자들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 폭탄이 원하는 시간 내에 개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전쟁을 포기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지난 경험으로 보면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기보단 죽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휴연지와 포스터 등등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일이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를 강조하는 전쟁부 장관의 말이 들어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과학자들 자신조차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점칠 수 없었다.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용을 공학자들이 길들여 말을 듣게 해야 했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1급 기밀 연구는 엄격한 보안하에 진행됐다. 태평양에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됐다. 나치는 절망적이 돼갔고 미국과 영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스탈린을 바라봤다. 원자탄은 전쟁의 종식뿐 아니라 평화 유지의 방편으로 모색됐다. 미국의 최고 기밀 사안은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다음 주에는 미-29가 일본 공습을 지속하자 일본 국민들은 공포로 마비된다. 일본 사람들에겐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천황에 대한 굳은 충성과 자신들의 용기가 일본을 구할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선 나치가 새로운 공포를 꾀한다. 나치 정권은 최후의 2달간 놀라울 정도로 기괴한 짓을 했죠. 독일은 무너지면서도 야만적인 살인법을 옹호한다. 트레블링카와 소비브르 같은 동부의 죽음의 수용소엔 오직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상징인 15살 소녀 안네 프랑크는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결국 장티푸스에 굴복하고 만다.